30년 도전 끝에 우주로 쏘아 올린 희망의 불꽃.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습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우주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예상 경제 규모 약 3경 5천조 원. 천문학적인 가치가 기대되는 산업의 현장. 이제 우주는 미지의 세계가 아닌 무한대의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By 2050, there'll b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space, doing all kinds of things, manufacturing new drugs, 3D printing organs for people, manufacturing new materials, building giant telescopes.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자들이 항공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소형 발사체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 기준으로 대략 한 2천억 원대의 그런 어떤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1차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 도전에 이어 이제는 달과 화성 정복에 나서야 하는 때입니다. 산업 중심의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에 있는 곳에 우주 항공청이 와서 지원 정책을 만들고 또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9세기 골드러시의 부활. 우주 자원을 독점하려는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주 정복을 향한 글로벌 우주 산업의 현장을 살펴보고 우주 대항해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2023년 5월 25일) 저녁 6시 24분. 뜨거운 화염과 엄청난 소음을 동반한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르다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무게 200톤, 길이 47.2m의 거대한 발사체는 고도 66km에 이르자 1단 엔진을 분리합니다. 무게가 줄어 가속이 붙은 누리호. 공기 저항이 적은 고도 209km 지점에서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3단 로켓이 고도 550km에 진입하자 8기의 위성이 순차적으로 사출되는데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 등 총 504kg 무게의 8기의 위성을 싣고 18분 58초의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운송수단, 우주로의 운송수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곧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우리 우주로 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발사, 2차 발사는 저희가 누리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발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발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실제 위성만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실위성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탑재를 해보는 그런 점이 가장 틀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리호 3차 발사 약 1년 전,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이 공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3차 발사를 준비 중인 누리호에 탑재되기 위해 고흥 나로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체 로켓 엔진 공장으로 누리호의 심장인 로켓 엔진이 탄생한 장소입니다. 1916년부터 7년 동안 이 공장에서만 우주 발사체 엔진 46기가 제작되었고 누리호 3차 발사에 사용될 75톤급 1단용 액체 엔진이 생산됐습니다.
누리호의 1단 로켓은 75톤급 4기를 묶어 300톤급의 추력을 내고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되고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됩니다. 엔진은 영하 180도 극저온의 액체 산소와 연소 때 발생하는 3300도의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24일 전 누리호에 실릴 중요한 부품이 고흥 나로센터로 향하는데요. 바로 8기의 위성 중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석 달 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날개를 활짝 편 채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청정실의 연구원들은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며 막바지 성능 검증 작업에 한창인데요.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작동하는 섬세한 장치입니다. 작은 먼지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원들은 반드시 청정복을 갖춰 입고서 부품을 살펴야 합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중량은 약 180kg, 날개를 폈을 때의 너비는 총 5m고 소비 전력은 2.5kW로 에어컨 4대 규모의 전력입니다. 누리호 탑재 시에는 날개를 접었다가 사출 후엔 날개를 펴고서 지구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6년 동안 약 24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태양광을 받아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최소 2년간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산 인공위성 기술 개발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우주에 안착 후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영상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후 우리별 2호와 3호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주산 배우고 잘 배우면 나중에 은행 취직 잘할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는 컴퓨터를 생각하고 컴퓨터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꿈을 그렸거든요. 우리별 1호도 그래왔다고 생각을 해요. 24.7대로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제작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극한의 우주 공간을 버티는 소재로 무장했고 가볍게 제작되어 경제성도 높였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이들 사업 시스템들을 모두 통합된 전장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력 공급이나 배분 그리고 통신에 필요한 배선들이 크게 줄었고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여러 가지 전장 박스가 하나의 통합된 전장 박스로 구성이 되고 구현이 됨으로써 경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 합성 개구 레이더도 제작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는 전파를 쏴 지표면의 형태를 알아내는 첨단 기기로 악천후나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상을 훤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전력을 상시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해를 언제나 볼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를 하루에 15바퀴씩 공전하면서 지구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총 29기의 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자체 개발한 발사체가 없어서 외국산 발사체에 실어 보냈는데요. 때문에 위성 1기를 발사하려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주나 국방이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술들은 가격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못 쓸 수가 있는 거고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가격 협상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우리나라 위성을 언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발사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30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러시아의 기술로 만든 로켓 엔진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를 준비하던 2010년 3월 로켓 엔진 등의 주요 부품을 자체 개발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약 2조 원을 들여 우리 순수 기술로 로켓 엔진 개발에 나선 것이죠. 우리 땅에 엔진 연소 시험 설비를 구축해 180여 회의 연소 시험을 반복했는데요. 그리고 5년 후 우리가 만든 엔진을 장착한 누리호 1차 발사가 진행됩니다. 3단 로켓 엔진이 예상보다 빨리 연소 종료되어 위성 모사체의 궤도 투입은 실패했지만 누리호의 이륙과 비행에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누리호 2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를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곳은 한국형 발사체 사업과 함께한 우리나라 민간 항공 우주 기업입니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민항기 동체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항공 우주 기업인데요. 항공기 제작으로 시작해 현재 우주 산업까지 진출한 기업으로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꾸준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선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과 발사 운영 지원 등을 담당했습니다. 2014년에 체계 총조립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8년간 저희가 이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누리호 성공까지 저희 손을 거치지 않은 부품들이 없습니다. 94년부터 꾸준하게 우주 부분에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R&D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기술적인 내재화를 많이 했고요. 2027년까지는 저희 인력들이 전체 위성 발사체를 조립을 하는 그 역할을 그대로 지금 수행을 할 계획이고요. 비행기 생산 공장의 작업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동체와 날개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데요. 이 기업이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건 기나긴 세월 동안 축적해온 전투기와 비행기 제작 기술 덕분입니다. FA50이나 KF21은 많은 주요 구성품들을 국내 업체들이 개발을 한 국산화를 진행을 하였고 수출이 활성화된다면 이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상생 업체들,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들까지의 시너지 효과들이 커지고요.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창출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 제작에서 발사체 총조립까지. 또한 이 기업은 지역 기반의 항공 우주 관련 기업과의 협업으로 단기간에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요소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위성이나 발사체 사업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시너지가 있고요. 또 이 경남 지역에 퍼져 있는 항공기 산업의 협력업체들도 대부분 위성이나 발사체 협력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큰 시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브라질에서 발사됐습니다. 브라질의 한 발사대. 시험 발사체가 이륙과 비행에 성공합니다. 발사체의 비행 시간은 4분 33초. 엔진은 정상 작동했고 추력 안정성도 유지했습니다. 머나먼 브라질에서 이륙과 비행에 성공한 이 발사체는 우리나라의 민간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로켓입니다. 지난 12월에 1차 발사 시도를 했었는데 그 발사 시도 과정에서 여러 발사장의 운영 방법이나 운영 프로세스 또 안전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발사 운영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 기술적 분야라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의 어떤 경험과 기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문을 연 지 6년이 채 안 된 스타트업이 민간 발사체 개발에 포문을 연 것인데요. 이곳은 9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주로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적용한 소형 위성 발사체를 연구 개발하고 소형 위성을 우주 궤도로 운송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전 세계 위성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발사체는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해 만든 1단형 시험 발사체로 높이 16.3m에 직경 1.0m, 중량은 8.4톤 규모입니다. 발사체에는 자체 개발한 엔진이 적용되었는데요.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의 특장점을 융합해 만든 15톤급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고체 로켓은 구조가 단순해서 제작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액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구성은 복잡하지만 추력 조절 능력이 돼서 위성 발사체에 좀 특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성능 파라핀 고체 연료를 적용하고 있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 산화제 공급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체와 액체가 융합된 기술이다 해서 하이브리드 로켓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하늘과 우주에 대한 동경을 품어왔다는 김수종 대표. 국내 항공 분야 대기업 연구소에서 발사체 관련 연구를 수행하다 창업에 나섰는데요. 그는 회사를 창업하고 주력 15톤급의 시험 발사체를 제작해 성공하기까지 숱한 작업 공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시험 발사체를 완성하기 위해선 발사체에 대한 전체 시스템을 도출해야 하고, 구성품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한 후 조립체 라인체계 성능 검증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사체와 동일한 비행 모델 시험 후에 발사체를 제작해 시험 발사를 진행합니다.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켓 엔진 개발을 위한 엔진 성능 시험장도 구축해야 하는데, 김수종 대표는 충남 지역에 성능 시험장을 설치해 엔진 연소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시험 발사체를 완성하기까지 6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소형 발사체 한 무게 한 500kg 이하급의 위성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소형 발사체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 기준으로 대략 한 2천억 원대 그런 어떤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1차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딱 정해진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의 비용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국내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그보다는 적지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 준비 과정을 통해 발사체 상업 발사에 필요한 기술을 70%가량 확보했는데요.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 개발, 발사체 설계와 총 조립, 자세 제어 및 데이터 통신 시스템 분야의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상업 발사에 쓰일 후속 모델을 제작해 2024년 시험 발사를 계획 중인데요. 후속 모델은 50kg 무게의 탑재체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라고 합니다. 발사체 분야에서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태계는 구축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전적인 시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런 전 세계적인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민간 기업이 독자적인 발사체를 이용한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류가 우주를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수단을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발사체와 인공위성이 무사히 우주로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구와는 다른 극한의 우주 환경을 버텨야 합니다. 이에 발사체와 인공위성에 사용될 신소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대학의 항공우주공학과, 이곳에선 우주의 물리적 환경을 모사하는 장치를 활용해 발사체가 안전하게 우주까지 진입하고 인공위성이 방전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부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굉장히 많은 그 부품들이나 소재,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소부장들이 고신뢰성을 갖춘 그런 소부장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신뢰성 기반의 소부장을 개발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극한 우주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 환경 모사 장치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490조 원. 최근 OECD는 2040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를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경제 규모가 예상되는 우주 산업 생태계는
위성과 발사체를 제조하는 1차 산업, 발사체로 위성을 수송하는 2차 산업, 위성 데이터를 시장에 제공하는 3차 산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차에서 3차 산업까지 연결하는 토대를 구축했는데요. 이렇게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기틀이 마련됐고 국내 민간 위성통신 시장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청정실. 우주궤도 진입을 준비 중인 차세대 중형 인공위성입니다. 이곳은 한국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핵심 연구 인력들이 모여 1999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인공위성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중형 위성을 개발 중인데 인공위성의 무게만 해도 670kg, 30cm급 초고해상도의 지구 관측 위성으로 2024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정부가 발사한 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건 저희가 위성 개발하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업적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높인 중형 위성 제작에 성공한 이 기업은 위성 데이터 가공 서비스 기업과 연계해 사업 모델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코딩 작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분석 중인 직원들. 작업자들이 손보고 있는 데이터는 인공위성이 보낸 영상 자료입니다. 인공위성이 지상국으로 보내는 데이터는 가공하고 분석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 우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 기업은 위성 영상을 활용해 데이터 정보를 가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전문 기업으로 사람이 직접 보고 파악해야 하는 지형이나 건물 등의 변화를 인공지능이 찾아내고 분석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같은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면요, 건물들이 파괴가 되는데요. 건물들의 파괴의 정도는 건물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SI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건물의 파괴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4가지의 레벨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색깔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이 핑크색 같은 부분은 완전히 파괴된 건물, 그리고 파란색 같은 부분은 파괴되지 않은 건물,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아래쪽 화면을 보시면 피해 전후 영상을 2개 모두 넣어서 이 슬라이더의 움직임을 통해서 육안으로 직접 피해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한 영상은 그 피해 규모와 면적을 빠르게 산출해 구호 활동과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 국제기구와 국가기관 등에 제공됩니다. 최근 주목받는 탄소 배출량 분석도 가능한데요. 이 화면은 인공위성이 보낸 프랑스 파리 지역의 탄소위성 관측 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빨간색은 탄소 농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초록색은 탄소 농도가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성 데이터를 가공해 얻어내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안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연간 약 20억 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한다는데요. 앞으로는 주 고객층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GPS 같은 경우가 처음에 군용으로 개발됐지만 민간 쪽으로 오면서 민간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비슷한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영상 구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또 민간 시장을 좀 더 크게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치입니다, 사실. 인공위성이 제공한 데이터를 가공하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되고,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지국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 우후죽순 늘어나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쓰레기 제거 위성도 떠오르는 우주산업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주산업의 아이템이 무한대로 팽창하면서 세계 최고의 갑부들은 거액을 투자해 다채로운 우주상품 개발에 나섰고, 선진국들 역시 우주 골드러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우주 강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개발 공간은 바로 달입니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과거 미국이 주도해 성공한 유인 달 탐사 계획이 아폴로 프로그램입니다. 이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 아폴론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아폴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약 50년이 흐른 뒤 나사는 아폴론의 쌍둥이 남매 이름에서 따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달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인류의 도전이 반세기 만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Artemis II crew. 지난 4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할 우주비행사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임무에서는 흑인 우주비행사와 더불어 여성 우주비행사가 최초로 우주선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이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인데요. 3, 2, 1. Boosters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지난해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우고 우주로 떠났던 아르테미스 1호. 26일 동안 달 궤도를 비행한 후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주비행사 4명이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하면 곧이어 아르테미스 3호와 4호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So the Artemis missions are about creating a sustained human presence in lunar space, whether that's at the gateway, which is flying around the moon, or on the lunar surface itself in the habitats that we're planning to go down to the surface. And then in Artemis 4, we add the gateway module, which is our small space station around the moon that we can go really are able to put crews and vehicles at and have them there waiting for the Orion vehicle to bring the crew from the ground. And so each mission builds on each other as we then continue to build out Gateway, continue to add new human landing systems to go down to the surface of the moon, and every piece, again, builds on itself. 달에서 물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인간의 달 거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류는 달에 숨겨진 자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에는 방사능 없는 핵융합 연료인 헬륨-3가 다량 매장되어 있고 터치 스크린이나 태양광 패널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히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달에 매장된 자원의 양과 매장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지금도 탐사선이 달 주위를 맴돌며 조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사의 달 탐사 작업에는 우리나라도 협업 중인데요.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달로 보낸 무인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함께합니다. 현재 달 100km 고도를 비행하며 달 관측 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호.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사 입장에서는 2009년에 에라로라고 하는 미션을 달에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에라로에 실려 있는 네로앵글 카메라를 좀 성능 업그레이드한 또 다른 카메라를 이제 실어서 달 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탐사 후보가 없었고 마침 그때 이제 다누리가 어떻게 보면 달 탐사 후보의 대상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달에 처음 보낸다는 입장에 보니까 휴무주 통신에 위한 네트워크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이제 그 요구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 12월에 서로 그 이행 약정서를 저희가 맺어서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죠. You know, really the partnership that we had with the Korean Space Agency in that is figuring out orbit determination and how to fly around the moon. So we partnered actually here in Houston with some of our flight controllers working with the Korean Space Agency to truly figure out how to navigate around the moon. 50여 년 전 달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 우주복의 관절 부위가 굽혀지지 않아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달 표면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사가 공개한 신형 우주복. 무게는 더 가벼워졌고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도 좋아졌습니다. 이 신형 우주복은 2년 뒤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착용할 예정인데요. 마치 우주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이곳은 나사와 함께 신형 우주복 개발 작업에 참여한 한 민간 기업입니다. 앞서 나사는 우주복 자체 개발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했는데요. 덕분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신형 우주복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Now, so we're very much benefited by the history that NASA's established and what we can learn from that history. So we've looked at what worked in the past, what didn't work in the past. We have some new ideas that we're trying out and that we've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And so all of that has helped us make this leap forward in terms of mobility and safety and a lot of other things. 3년 전 이 기업은 나사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 외곽에 별도의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도 얻어냈습니다. 나사와 공동으로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On the ISS, ours is going to be quite a bit more luxurious. Each one will have a window, a relatively large window, actually a window larger than a typical airline window that has a view of the Earth. And so also in their crew quarters, they'll have a infotainment center where they can watch movies, they can email their families, they can FaceTime their families in certain conditions. So our crew quarters is going to be a lot nicer place to live. 나사 출신의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이 기업은 나사의 굵직한 프로젝트와 연이어 협업하면서 7년 만에 미국을 대표하는 민간 우주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작년에는 최초의 민간 우주 여행 상품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화제가 됐는데요. 1인당 여행 비용 약 700억 원.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해 21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하며 우주에서의 일상을 한껏 즐겼습니다. 2주간의 우주여행을 마친 이들은 유인 캡슐을 타고 무사히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Deal of science. Every one of those private astronauts, they really weren't there to just hang out and look out the window. They were there to do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at was of interest to them in their personal lives. And so a lot of biomedical research, a lot of STEM as well, reaching out to students. One of the crewmen of AX-1 was connected to every school in Israel, and so did a lot of outreach to try to stimulat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ose countries. So really a fabulous mission. I think proved in NASA. 우주 공간을 산업 현장으로 활용하는 이 기업의 원대한 목표에 동참을 선언한 국내 유명 제약 기업이 있는데요. 민간 우주정거장 건설 작업에 거액을 투자해 우주 공간에서 창출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 현지에서 우주 헬스케어 기업 육성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주 선진국인 미국 시장에 진출해 제약 산업에서 우주 산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2의 이제 대항해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다. 우주라는 공간에서의 사람의 건강, 인체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태계 조성이고 앞으로 이제 뭐 인류가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달이 됐던 화성이 됐던 그 중간 어디가 됐던 다 환경이 다른데 그 안에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를 해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사가 민간 우주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협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The more partners that we can get together, whether it's commercial space companies or international partners, the stronger our Artemis campaign is going to be. Private industry can move very quickly, they can adapt very well. So creating that partnership between the commercial spac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s really key to enabling our success. 3, 2, 1. 우주로 보낸 로켓 엔진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주의 발사체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인 페어링도 바다에서 회수합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로켓 재사용 기술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2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한 초고속 비행기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행 상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듯
미국 민간 우주 기업들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우주 상품을 개발해 우주 비즈니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민간 업체에게 대부분 넘기겠다. 그리고 우주정거장도 30년 정도면 그 퇴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민간 업체 기업들이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민간 업체를 함으로써 경제 발전, 이제 그 어떤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우주 향해서 경제 발전하는데 어떤 중추 역할을 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중 한 곳인 미국 시애틀. 시애틀의 명소로 불리는 항공우주 박물관입니다. 1965년에 개관한 이곳은 한 해 평균 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 중 명소인데요. 이 박물관은 글로벌 항공기업의 비행장과 제조 공장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도시로 성장한 시애틀은 110년 전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가 자리 잡으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You know, it originally started because of our access to our natural resources here. So timber and water, the areas for testing the aircraft, it's a very unique geographical region for that. And so that's how it started.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t's also become one of the reasons that as a region we are seeing sustainable aviation grow here as well because of the access to water, and we have low-cost energy in this region as well. So it seems to be our natural. 글로벌 항공 기업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2차 협력사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됐고 2000년대 이후에는 시애틀의 민간 우주 기업과 우주 스타트업이 모여들면서 항공 우주 도시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There's huge benefits to operating in a region such as this. First and foremost is probably the skilled workforce. We have a lot of skilled labor in the area. Is finding people who are skilled at reading blueprints and engineering drawings. That's not a skill that's available every day to everybody. So having somebody that comes to the job site already having that skill is a big advantage. 미국의 항공 우주 도시 휴스턴. 1961년 나사 존슨 우주센터가 설립되면서 우주도시로 거듭난 도시입니다. 미국 휴스턴의 엘링턴 공항에는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장소를 조성 중인데요. 바로 휴스턴 스페이스 포트입니다. 2021년부터 휴스턴시는 본격적으로 공항부지 개발에 착수했고 미국을 대표하는 민간 우주기업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So I would tell you that the area around Johnson Space Center here is a very close-knit community. All of us work together, and our kids go to school together. It's not uncommon to see, astronauts, flight controllers, engineers everywhere you go. And so being able to be around those people day in and day out leads to a much higher level of trust. And I think it allows us to do our jobs a little bit better because we understand it's a space community.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로 알려진 부하로입니다. 1939년 경남 사천에 활주로가 생겼고 1953년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비행기 부하로가 제작되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최초의 비행기가 제작된 지 70여 년 후 이곳엔 항공 우주 산업과 연구기관이 연계된 인프라가 들어섰는데요. 발사체 제작 전용 공장과 위성 설계 제작 조립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센터를 운영 중이고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의 우주환경 시험 규격을 충족하는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항공 우주 산업이 집적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의 70%, 우주 산업의 43%를 생산하고 있고요. 종사자 수나 기업체 수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50년 되면 1조 달러 정도의 우주 산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민간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과감한 기술 이전이 필요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 위치한 한 항공우주센터. 이곳은 항공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역의 항공우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초기에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 공간 확보, 그다음에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제 제공하면서 일정한 기간 이제 초기 일단 창업 당시에 그런 어떤 자금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저희를 갖다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 저희 이제 엔지니어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용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1톤 이상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 누리호 4차 발사 때는 소형 위성이 아닌 500kg 무게의 중형 위성을 실어보낼 계획이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보다 발전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2032년에 나로 우주센터에서 달까지 1.8톤의 착륙선을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잘 개발이 이루어져서 30년에 우리가 달에 착륙하는, 우리 손으로 달에 태극기를 꽂는 모습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주 비즈니스를 향한 원대한 도전을 위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10번째 참여국으로서 우주 산업을 선점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는 민간 기업이 적극 나서게 됩니다. 4차에서 6차 누리호 발사 때에는 민간 기업에게 발사체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해 한국형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하지만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면한 문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해결 과제가 발사체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의 재활용 로켓은 발사 비용은 1kg당 약 230만 원. 이에 반해 누리호의 발사체 운용 비용은 1kg당 약 3,300만 원. 재활용 로켓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한 10년 동안에는 성능 개량, 그다음에 실내성 제고,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발사 성공률을 확 90%까지 올리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있어야지 우리 발사체를 국제 시장, 세계 시장에 이제 내놓을 수가 있고 스페이스X랑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우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 기업과 함께 우주 비즈니스 시장을 개척해 나갈 정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957년 10월,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다음 해인 1958년에 곧바로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를 설립하고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발사에 성공하는데요. 1969년, 최초로 달에 갔던 우주비행사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아폴로 프로그램까지 성공시키며 미국은 우주 개발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달에 처음으로 도착한 닐 암스트롱과 실시간 교신하며 그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곳은 바로 나사 존슨 우주센터.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나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서부 개척을 통해서 상당히 국가가 상당히 부강하게 된 나라의 경우인데, 우주라는 것은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그런 나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계속 어떤 철도를 놓듯이 민간이 퍼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태계가 만들어진 데 있는데, 바로 거기서 대한민국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이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 성장 과정에서 그 베니핏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국가가 될 수 있겠죠.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인 110대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관심을 모았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후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천명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우주산업. 우리는 상업위성을 궤도상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천명했고, 민간 우주기업들도 비상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과감한 혁신과 창의적인 전략을 펼쳐 우주산업의 동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경제라는 것은 산업이 이 경제의 주축이 되고 산업이 성장을 해야 이 국내 수요를 넘어서서 글로벌 수요까지 가면서 경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 중심의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에 있는 곳에 우주항공청이 와서 지원 정책을 만들고 또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합니다.